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함태호입니다. 오늘도 야외 활동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낮 동안은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7도나 웃돌겠고요. 또 오늘 오전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서부 지역 좀 5mm 안팎의 비 소식도 있습니다. 자, 주말에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이죠.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그림책 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아서 열고 있는 전시회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강원 지역 순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일정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25일 금요일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원주 지역의 시도의원 3명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던 강원도 내 당선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의 상실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도의원들은 지난 3월 대선 기간 중에 이 특정 정당 점퍼와 같은 색 옷을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이 수차례에 걸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육아기본수당 지원비 1,311억 원을 가결했습니다. 이 앞서 도의회는 육아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초 만 3세까지였던 지원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24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또 차종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강원도는 물론 전국에서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해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강원지부도 24일 오전에 동해 대한송유관 공사 일대에서 출정식을 갖고 이 파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한을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지역의 정가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 신문이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원주 지역의 시도의원 3명, 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네요.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근 원주시의원에게는 벌금 110만 원을, 그리고 원재용 도의원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하석균 도의원에게는 벌금 13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은 직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었었던 이 3명의 시도의원들은 지난 3월 대선 기간 중에서 특정 정당 점퍼와 같은 색의 옷을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음에도 특정 후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를 했고 이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냈었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결과 피고인들의 정치적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는데요. 다만 앞서서 지난 9월 이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과도한 정치적 중립 규제와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이라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서 아직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자 해당 의원들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강원도에서는 7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109건의 150명을 수사해서 88건의 72명을 송치를 했는데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9명, 금품 선거가 17명,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9명, 기타가 27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상당히 복잡하군요. 주민자치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이것을 토대로 이 기소가 되었는데 이 1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 당선 무효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또 이것이 이제 헌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이것을 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것도 지켜봐야 돼.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12월 1일인데 또 원주 지역에서는 또 하나의 관심 가는 사항이 있죠. 원광수 시장을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소시효 내 그렇다면 검찰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결론될지 이것도 며칠 내에 또 결론이 내려지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어제죠.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대신 갚아야 될 보증채무 상환 금액 2,050억 원입니다. 이 예산안이 담긴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채무가 변제되면은 기업회생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한 그 명분이 현재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현재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이 회의에서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보증채무 상환 금액 2,050억 원이 담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강원도가 다음 달 15일까지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채무를 상환한 이후 중도개발공사로부터 2,050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기업회생 신청 여부 등 강원도의 다음 스텝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습니다. 여야 도의원들은 강원도가 이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만큼 기업회생 신청 절차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는데요. 원주의 박윤미 도의원은 채무 변제를 다 해놓고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중도개발공사는 보유한 부지 중 86%를 매각했고 나머지 14%만 매각하면 자동으로 해체되는 특수목적법인인데 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질타했고요. 또 같은 원주의 김기용 도의원도 회생 신청 방침 발표 이후 모든 문제, 레고랜드 사태의 쟁점이 됐다면서 채무 변제 기한을 명시해놓고 회생 신청 얘기를 했다면 크게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회생 신청 방침 발표 이후 중도개발공사와 소통이 되기 시작을 했고 아직 매각하지 않은 땅과 또 받을 잔금도 있기 때문에 굳이 회생 신청을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면서 구조조정 등 다른 방안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무철 도의원도 도에서 회생 신청 결정을 번복하게 되면은 정치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과감히 철회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에서도 공익도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군요. 뭐 채무 변제도 하고 또 최근에 멀린사 대표와 만나서 레고랜드 사업 다 이제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생 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구상권 개념으로 봐야 되겠군요. 일단은 이 대신 변제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2,050억 원 이 강원도비를 들여서 이제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이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이것을 다시 이 회수해야 된다. 그 가능성 좀 의견도 또 지적이 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강원도비 세금으로 이 2,050억 원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 돈을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태백의 이한영 도의원은 강원도가 회수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도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서 말을 했고요. 또 진종호 의원도 환지 정리가 되어야만 중도개발공사가 매입자들로부터 부지매각 잔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환지 사업을 소홀히 했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은 지금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보유한 부지 86%의 중도금과 잔금 등은 1,100억 원 정도 그리고 계약하지 못한 상가부지 740억 원 등이 남아있다면서 만약에 서면대교 설치가 확정이 되면 이 땅에 대한 값어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강원도가 손해보지 않도록 환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 도정의 책임이냐 현 도정의 책임이냐 이런 공방도 벌어졌는데요.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었던 박윤미 도의원은 배상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배상금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위법 행위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켜서 갖게 되는 돈인데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설명해달라 이렇게 김진태 도정을 추궁하는 질문들을 연이어서 던졌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박대현 의원은 채무 문제가 골마 터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이 아니면 상환 기한이 내년 11월에 벌어졌을 일이라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최문순 전 도정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문순 전 지사는 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느낌이 현역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그 정책 그것도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이 최문순 전 강원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었죠. 일명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또 이 사업의 중단을 또 촉구하고 나섰군요. 네, 도의회 경산위가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또 이 시제기 개발을 만약에 성공을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얻을 실익이 없다라는 계약상의 허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박대현 의원은 시제기 개발 업체인 이 디스이즈 엔지니어링과 맺은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불리하게 맺어져 있다면서 재협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강원도가 상장 주식을 배분을 받는다던가 하는 이익 배분에 유리한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시제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하자 원주의 김기용 도의원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고 또 어차피 그만둬야 할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지금 현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지금까지 강원 테크노파크로부터 개발사에 34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강원도비를 좀 지원을 중단하고 기업의 자부담으로 쓸 수 있도록 정리해달라면서 도비 집행 정지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사업에는 이미 200억 원 이상의 강원도비가 이제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를 상용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최문순 전 도정은요, 드론 택시 시제기, 이 시제기라는 건 시험 제작 비행기를 말합니다. 당초 올해 3월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 개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국내 처음으로 상업 운항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등 현대자동차 등 이런 대기업들의 드론 사업에 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도 떨어진다라는 얘긴데요. 이 핵심 기술 개발과 시제기 제작비는 247억 원이 들어가는데 강원도비가 197억 원 그리고 자부담 50억 원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올해는 145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인 이 11대 도의에서 이 최 전 지사의 핵심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었던 10대 도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드론 택시 상용화가 불투명한 점과 그리고 강원도비를 투입해서 개인 사업체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난해 말 올해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는 10대 도의회 자리에서도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명목으로 편성됐었던 145억 원의 통과를 두고 진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기 때문에 매몰 비용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그림책 센터가 작년 11월에 개관했는데요. 개관한 지 벌써 1년이 되었군요. 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서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또 원주는 그림책 도시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그 사업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그림책 센터 1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먼저 그 시설 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옛 원주여고 자리에 조성된 원주 그림책 센터가 문을 연 지 1주년입니다. 원주시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자 문화도시로 그림책을 특화 콘텐츠로 정했는데요. 그림책 도시로 원주는 올해 세계적인 그림책 도시의 행사인 그림책 프리 비엔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원주에서는 2001년에 처음으로 그림책에 빠진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림책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200여 명의 그림책 전문 활동가를 배출했고요. 이후 원주시가 그림책 도시로 출범하고 작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그림책 거점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센터는 그림책 콘텐츠를 관련으로 하는 전문 예술 교육과 또 인력을 양성하면서 그림책 도시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그림책 거점 공간이 됐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즐길 문화거리가 풍부하지 않은 원주에서 그림책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자극을 제공하고 또 어른들에게도 에너지가 담긴 전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그림책 도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전국에서 손꼽히는 작가 김세연 작가의 그림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작가의 첫 개인전이기도 합니다. 지난 23일을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원주시 그림책 센터 김경은 프로그램 매니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 작가의 첫 개인전이자 원주시 그림책센터 일상예술 개관 1주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꼭 오셔서 한 권의 그림책이 되려는 이야기와 그림과 작가의 그런 순도 높은 작업 과정을 함께 만나보세요. 회화 작품 48점과 서예 작품 49점, 원라인 드로잉 23점에서 120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김세연 작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작가라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김세연 작가는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의 글의 그림을 만든 만년사스라는 그림책으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면서 국내외에서 미술상과 전시 작가로 선정되면서 우리나라 그림책의 수준을 높여온 작가입니다. 계람식에서는 김세연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하루 동안 1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번 전시가 조금 특별한 이유는 완성된 그림책에 관한 전시가 아니라 작가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책에 관한 전시라는 점입니다. 이 그림책이 완성되는 과정과 또 소재를 전시로 풀어냈는데요. 유년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이 작가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도시 특유의 각박하고 외로움에 어릴 때 시골에서 야생동물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말과 부엉이가 중요한 소재인데요. 시골에서 함께 놀았던 부엉이 그림은 따뜻한 색감과 꽃, 또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말은 어른이 된 도시 속 작가가 시골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말을 타고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전시장 중앙에는 말의 그림이 아주 크게 걸려 있는데요. 방문객들이 지치고 힘든 마음을 말의 기운을 통해서 씻어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방문한 시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세연 작가님 작품을 처음에 알게 됐는데 일단 그 작은 그림을 떠나서 이렇게 벽에 꽉 찰 만큼 큰 그림을 본 게 가장 기분이 좋고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배경을 좀 알면 작품이 달라 보이잖아요. 듣고 또 이렇게 리플렛이나 이런 데 써 있는 걸 보면서 그림을 보다 보니까 작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산에서 컸거든요. 공감도 많이 되고 여기 와서 천천히 전시 보면서 심적으로도 힐링하고 그랬던 게 좋았어요. 네, 자 그림책 전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아이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성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또 전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운영 프로그램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전시장 한 공간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돼 있는데요. 상시 프로그램으로 직접 작가의 그림을 따라해보는 원라인 드로잉 부스가 있습니다. 한 번에 끊지 않고 선 하나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가의 이번 그림책 전시를 보고 그림책 제목을 지어보는 부스가 있습니다. 또 오는 12월 3일 토요일과 10일 오후 2시에는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원주시가 갖고 있는 그림책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잠시 시간 내 방문해 보시면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요, 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이 고충을 해소하는 서비스죠.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일과 24일 어제까지 또 이틀간 이 정선과 평창에서 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진행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긴급고충대응반의 김석호 조사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 사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좀 도움을 요청을 안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도움을 요청해야 될 정도로 또 절박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위원회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지 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옴부즈만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고충 처리, 행정 심판,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충 처리의 경우 행정기관이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조사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전문 상담관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그중에서 또 중요한 그 업무 중에 하나가 고충 처리를 하는 기관이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행정기관에서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반 네. 민원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처리 과정에서요. 예.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것, 처음 요구하는 것을 일반 민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 부당해서 불편을 받는 것을 고충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 처리하는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신청이 되고 그 민원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관을 배정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해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는 절차를 걷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처리 결과는 60일 이내에 저희가 헤어드리게 되어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 60일을 연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그 해당 지자체 협업기관과 협업을 해서 일반 민원, 고충 민원 상관하지 않고 모든 불편을 상담 처리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관들 6개 협력기관, 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토지정보공사, 또 금융진흥원 등이 이제 함께 참여를 했는데 네. 어제가 이제 평창이었고요. 네. 이제 강원도내는 이제 어제 일정이 마지막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일정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운영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였습니까, 올해?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 지역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매년 40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하루씩 운영이 되며 연말에 익년도 개최 계획을 개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서 개최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 해결하고 있는데 네. 강원도의 경우 올해 2022년 올해 3월 동해시와 강릉시에서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11월에 정선군과 평창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해 강릉에서 있었고 정선과 또 평창에서 평창군, 이번 네. 했었고요.
좀 어떤 민원들이 주로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까? 예, 그 행정이 전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긴 한데 네. 기억에 남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도로변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소음과 분진으로 여름철 빨래를 널거나 창문을 열 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시내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단말기가 없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 마을 안길이 노후되어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민원들은 모두 지자체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 민원들이 많군요. 네.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접수되면은 대부분 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민원인이 고충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현장을 방문한 모든 민원을 현장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민원이 복잡하거나 행정행위가 이박 부당함이 의심되는 경우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을 배정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달리는 신문고 지역별로 이번에 올해는 18개 시군 중에서 강원도 4개 시군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지자체별로 보통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방문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저희가 200여 개 지자체가 있어서 보통 3 내지 4년에 한 번 정도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민원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 내년에 방문 지역 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네. 한 4곳 내지 5곳 정도의 지자체를 내년에도 방문해서 상담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내년에 또 4-5곳 정도 이렇게 좀 일정이 정해지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요. 좀 어떤 민원들 또 어떻게 접수가 되고 어떤 지역에서 일정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긴급고충대응반의 김석호 조사관이었고요. 11월 25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태호였고요. 기술의 한대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